당신은 지금 몇 살을 살고 있습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이 위로로 들릴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그 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몸은 30이 넘었는데 내면 어딘가가 훨씬 어린 시절에 멈춰 있다는 감각. 누군가의 기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 속에 내가 없다는 느낌. 오늘 다룰 영화가 바로 그 감각에서 시작한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2013년 프랑스 영화다. 겉으로는 동화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흥미로운 심리학적 결이 있다. 그리고 그 결을 명리학의 눈으로도 들여다볼 수 있다. 오늘은 이 영화를 두 개의 렌즈로 해부한다. 하나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심리학, 또 하나는 명리학이다. 두 사상은 시대도 언어도 접근법도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이 영화 한 편을 통해 같은 인간의 같은 고통을 놀랍도록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낸다. 주인공의 이름은 마르셀이다. 33 피아노를 기계처럼 잘 친다. 그리고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다. 두 이모와 함께 산다. 이모들은 헌신적이다. 밥을 챙기고 옷을 고르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만들기 위해 삶 전체를 쏟아붓는다. 마르셀은 시키는 대로 피아노를 친다. 악보대로 틀림없이 매일. 그런데 이 남자에게서 단 한 번도 행복의 기미를 읽을 수 없다. 그는 종종 기이한 행동을 한다. 어른이라고 하기엔 너무 순진한 방식으로 세상을 대한다. 놀이처럼 사물을 만지고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고 복잡한 감정의 회로를 거치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짓는다. 이런 마르셀의 성향을 명리학적으로 본다면 목 일간의 기질과 겹치는 지점이 꽤 많다고 느껴진다. 꾸밈없이 세상을 대하고 내면 감각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 억압된 환경 속에서도 끝끝내 살아남은 어떤 본질이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새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그 모습 아래에 있는 것. 2살 때 부모를 잃었다는 사실. 이 충격 자체는 명리학에서 편관의 기운으로 읽힐 수 있지 않을까. 예상치 못한 강한 외부의 충격, 그리고 그것이 어린 일간을 압도해버린 구조로. 이 단 하나의 사실이 이 남자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영화 제목에서 프루스트라는 이름을 감독이 직접 가져온 데는 이유가 있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통해 그는 하나의 개념을 문학의 언어로 새겼다. 무의식적 기억. 이것은 의식적으로 기억을 끄집어내려는 노력과는 다른 차원에 있다. 행차의 적신 마들렌의 향기처럼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감각 자극이 잠들어 있던 기억 전체를 생생하게 깨워내는 경험이다. 이성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것. 논리가 아니라 감각이 저장해둔 것. 프루스트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간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붙들고 있는 기억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다. 감정과 감각이 실린 무의식적 기억만이 진실에 더 가깝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그 기억을 왜곡하거나 봉인한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무의식이 선택하는 것, 억압이다. 기억을 깊은 곳에 가두는 것. 이것은 당장의 고통을 차단해주는 마취다. 그러나 마취는 치료가 아니다. 봉인된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무의식 안에서 천천히 독이 되어 그 사람의 삶 전반으로 퍼져나간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증상이 되고 처리되지 못한 충격은 행동의 패턴으로 굳는다. 마르셀의 실어증은 그 독의 가장 직접적인 발현이다. 그렇다면 프루스트가 그의 소설 전체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과거의 진실은 아프고 잔인할지라도 그것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재해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주체성을 회복한다. 해독제는 하나다. 직면, 그리고 재해석. 그런데 이 명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동양의 역학이 같은 인간의 같은 고통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명리학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 사주 명리학은 사람의 태어난 연월일시, 네 기둥의 정보로 그 사람의 기질과 운의 흐름을 읽는 동양 역학의 한 분야다. 이 학문의 핵심 언어는 오행이다. 목, 생명력, 성장, 뻗어나가는 힘. 화, 표현, 열정, 따뜻함. 토, 중재, 안정, 포용. 금, 규율, 절단, 날카로움. 수, 지혜, 흐름, 수용. 그리고
이 오행 중에서 나 자신을 상징하는 기운을 일간이라고 한다. 사주의 핵심 축이다. 마르셀이라는 인물은 목일간으로 익힌다. 억압되지 않은 목일간은 방향이 분명하다. 위를 향해 자라고 가지를 넓히고 빛을 향해 움직인다. 앞서 이야기했던 천진난만함과 직접적인 감성, 세상을 꾸밈없이 대하는 그 기질, 이것이 목일간의 본래 모습이다. 그런데 마르셀의 나무는 33이 되도록 자라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 힘이 그 나무를 사방에서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평관 혹은 칠살이라고도 불린다. 명리학에서 오행은 서로 생하고 극하는 관계 안에 있다. 쇠는 나무를 자른다. 금극목, 그리고 나를 극하는 기운 중에서 운연이 같아 정하지 않은, 즉 가장 충돌이 강한 기운을 편관이라고 한다. 십성체계에서 편관은 단순히 부정적인 기운이 아니다. 일간이 강하고 충분한 뿌리가 있을 때 편관은 오히려 사람을 단단하게 벼리는 힘이 된다. 강한 실행력, 결단력, 카리스마, 그것이 편관을 잘 쓰는 사람의 면모다. 그러나 뿌리가 채 내리지 않은 어린 나무가 강한 편관을 정면으로 맞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살짜리 목일간이 부모의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선 것. 명리학적으로는 가장 취약한 시기에 가장 강력한 편관을 맞은 것이다. 이때 목일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충격을 받아내고 단단해지는 것. 이것은 일간에 충분한 근과 조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마르셀에겐 그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다. 생명력을 안으로 숨기는 것, 바깥 세계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 여기서 짚어야 할 개념이 하나 더 있다. 운이다. 명리학에서 사주는 타고난 원곡이고 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환경이다. 그런데 마르셀의 경우 2살 때의 그 운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은 흘렀지만 내면의 시계는 그 자리에 멈춰 있다. 이것이 프루스트가 말한 억압된 기억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왜곡과 정확히 겹친다. 봉인된 기억이 현재를 잠식한다는 것과 과거의 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간이 성장을 멈춘다는 것. 두 언어는 같은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 편관이 마르셀의 생명력 자체를 꺾어버렸다면 두 번째 힘은 그 이후의 삶을 통째로 설계해버렸다. 편인이다. 명리학에서 나를 낳고 기르는 기운을 인성이라고 한다. 그중 정인이 무조건적이고 따뜻한 모성의 기운이라면 편인은 결이 다르다. 조건이 붙어 있다. 헌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통제가 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를 만들겠다는 욕구가 사랑의 외피를 입고 있는 것이다. 두 이모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의 헌신은 진심이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전제가 있다. 마르셀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모들이 설계한 궤도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 전제를 벗어난 마르셀을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명리학에서 먹은 수를 먹고 자란다. 인성의 기운은 수이다. 그런데 이 물이 너무 차갑고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다목보. 뿌리가 고정점을 잃는 것이다. 이모들이 제공하는 과도한 돌봄이 마르셀에게 정확히 수다목보인 것이다. 영양이 아니라 침수다. 그리고 편인의 과인이 만들어내는 가장 치명적인 현상이 있다. 편인도식이다. 명리학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기운을 식상이라고 한다. 말, 언어, 창의성, 자기의사 표현이 여기 속한다. 그런데 편인이 과도하게 강해지면 이 식상을 극한다.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것이다. 마르셀이 30년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이모들이 정해준 앞보만 기계적으로 치는 것. 단 한 번도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편인도식의 결과로 읽힌다. 편관이 한 번의 충격으로 생명력을 봉인했다면 편인은 그 이후의 긴 시간 동안 그 봉인이 절대 열리지 않도록 단단히 잠가온 것이다. 그 이중의 감옥에 균열을 만드는 사람이 마담 프루스트다. 그녀는 특제 허브차와 마들렌으로 마르셀을 무의식 깊은 곳으로 데려간다. 그런데 내가 주목하는 것은 그 방법이 아니다. 그녀가 마르셀을 대하는 방식이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통제하지 않는다. 기대를 투영하지 않는다. 마르셀이 어떤 상태든 그 상태 그대로를 인정한다.
그녀에게 마르셀은 완성되어야 할 무언가가 아니다. 이것이 비견이다. 비견은 나와 같은 오행이다. 형제이자 친구의 기운이다. 위에서 이끄는 것도 아래에서 떠받드는 것도 아니다. 나란히 서는 것이다. 편관과 편인이 각각 마르셀을 짓누르고 통제하는 힘이었다면 비견은 그 어느 쪽도 아닌 제3의 관계다. 요구 없이 존재해주는 것. 일간이 약할 때 같은 오행의 비겁이 옆에 서면 그 일간은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안정감을 얻는다. 홀로 버티기 힘들었던 편관의 압박을 숲이 함께 나눠 버텨내는 것이다. 작가 프루스트의 언어로 다시 쓰면 마담 프루스트는 마르셀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억압된 기억을 꺼내도 그것이 다시 자신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기억의 직면은 혼자서 할 수 없다. 반드시 그 직면을 함께 버텨줄 존재가 필요하다. 비견이 그 조건을 만든다. 마담 프루스트의 차를 마시고 무의식 깊은 곳으로 들어간 마르셀이 마주하는 것. 그는 30년 동안 하나의 기억을 붙들고 있었다. 부모님이 자기를 두고 격렬하게 싸우다 죽었다는 것. 그 공포와 죄책감이 그를 2살 아이의 내면에 봉인해온 진짜 이유다. 그런데 진실은 달랐다. 부모님은 싸운 게 아니었다. 레슬링 놀이를 하고 있었다. 춤을 추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2살짜리 아이가 공포로 오해했던 장면은 사랑과 생명력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다. 기억을 잘못 읽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프루스트가 말한 재해석이다. 무의식적 기억을 통해 진짜 기억에 접근하고 그것을 다시 읽어내는 것. 봉인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되찾아야 할 온기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그 순간 마르셀 안에서 무언가가 열린다. 춤과 음악, 따뜻한 웃음과 역동적인 몸의 움직임, 억압이 풀리면서 밀려오는 그 해방감. 이것은 오행의 어떤 글자로 특정하기보다 화가 가진 성질, 뜨겁고 밝고 확산하며 타오르는 에너지와 정확히 닮아있다. 그리고 그 해방감이 식상으로 발현된다. 오랫동안 편인도식으로 꺼져 있던 자기 표현의 기운이 그 온기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식신제살이다. 화극금, 불이 쇠를 녹인다. 나를 짓누르던 편관, 그 날카로운 쇠의 도끼를 내 안의 불꽃이 녹여버리는 것이다. 외부의 누군가가 트라우마를 제거해주는 게 아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끌어올린 따뜻한 감정과 진실이 그 트라우마를 스스로 극복해내는 것이다. 동시에 차갑고 과도했던 수, 편인의 에너지는 화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다. 수와 기재, 물과 불이 서로 균형을 잡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썩어가던 나무에 불꽃이 들어오자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명리학에서 이것을 목화통명이라고 한다. 나무가 불꽃과 통하여 마침내 밝아지는 것. 영화의 결말은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말한다. 마르셀은 피아노를 버린다. 30년 동안 이모들이 시켜온 악기. 명리적으로 보면 피아노는 금이자 관성이다. 규율과 통제, 외부가 부여한 역할의 상징. 편인이 설계한 감옥이 바로 그 악기 위에 놓여 있었다. 대신 스스로 선택한 악기, 우쿨렐레를 집어든다. 나무로 만들어진 작고 가볍고 따뜻한 소리를 내는 악기. 목이고 비견이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생애 처음으로 입을 연다. 33살,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다. 편관은 식신재산로 극복됐다. 편인의 편인도식은 화의 에너지가 식상을 다시 살려내면서 해소됐다. 마담 프루스트가 제공한 비견이 뿌리를 내릴 토대를 만들었다. 그 결과 목화통명. 나무가 불꽃을 튀어내며 자기 자신으로 빛난다. 치유는 완성이 아니었다. 주체성의 회복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짚고 싶다. 오늘 영상에서 편관은 억압의 기운으로, 편인은 통제의 기운으로, 식상은 해방의 기운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것을 편관은 나쁘고 식상은 좋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가시면 곤란하다. 명리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십성에 좋고 나쁨은 없다. 다만 쓰임이 다를 뿐이다. 오행과 십성에는 본질적인 선악이 없다. 같은 편관이 어떤 사람의 사주에서는 최대의 독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사주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식상이 마르셀에게는 구원의 기운이었지만 식상이 과도한 사주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문제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명리학에서 내 사주를 살리는 기운은 사람마다 다르다. 내 사주의 구조를 읽고 어떤 기운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진짜 이유다. 누군가에게는 편관을 제어하는 것이 핵심 과제고, 누군가에게는 편관을 제대로 쓰는 것이 삶의 방향이 된다. 오늘 이 영어를 조금 다른 명리학이라는 관점을 통해 처음 흥미를 느끼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길 바란다. 내 사주에 어떤 기운이 있든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 도구를 탓하기 전에 도구를 제대로 읽는 것. 그것이 이 학문을 삶에 연결하는 첫 번째 문이다. 마르셀 프루스트가 말했고, 명리학이 다른 언어로 같은 말을 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타고난 원국을 새로 쓸 수도 없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결정한다. 당신의 사주에 어떤 고통이 있든, 어떤 고뇌가 당신을 감싸고 있든, 내면의 비밀 정원 문을 열고 자신의 불꽃을 되찾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운명에도 봄은 온다.